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 인사드립니다.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십니까? 자동차 차고 없는 자동차도 추울 겁니다. 좀 따뜻하게 커버 덮어주시고요. 이제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실 게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차계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연말쯤 돼서 내가 과거 1년 동안에 내 차를 위해서 얼마나 정비에 신경을 썼는가, 차계보를 들여다보면서 또 얼마나 경비가 지출됐나, 자동차를 그 차계보를 정리할 때도 연료값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비 수가 같은 걸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면 다음 해에 내가 다시 자동차를 고를 때, 자가용의 혜택을 누릴 때 좀 더 경제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진기 명기 자동차 중에서 미국 휴스턴에서 그 아트카 페스티벌이 있다는 얘기, 그 아트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이 아트카 세계는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세계의 아트카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진기한 자동차를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말하는 아트카,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 아트카를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몬스터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퍼니카라고 그러죠. 이 몬스터카는 그 단어 뜻대로 아주 괴물 같은 자동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유명한 판타지 무비의 그 대가인 스티븐 스필버그, 너무 유명하죠. 그 사람의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스, 90년대 초에 제가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스 다음에 스티븐 스필, 이 조스와 비슷한 몬스터카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름 붙여서 샤크라는 말. 이 샤크는 영어에서는 그 식인상어 아닙니까? 아주 예전 상어. 이 차를 허리우드의 그 유명한 그 튜닝 업자가 시켜서 만들었는데, 일단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은 완전히 조수 같습니다. 식인상어 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뒤에는 제뜨기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 불이 튀어나오는 이런 형상으로, 사실은 이 차의 높이는 약 3m 50이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바퀴 하나가 1m 한 50좀 넘고요. 그리고 이 차의 길이가 한 7m 되는데 7m 80좀 됩니다. 근데 엔진은 별도로 밑에 달려서 굴러가는데, 이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에 이 아트카 몬스터카 모터쇼로 유명한 독일의 에센 모터쇼에 전시해가지고 대단한 흥미를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 이런 몬스터카가 있겠고요. 또 이 몬스터카를 만드는 건 역시 미국이 잘 만듭니다. 또 어떤 친구는 유령, 인간이 싫어하는 유령의 그 형상, 눈이 튀어나오고 탑석뿌리에다가 이상한 뿌리 난 이런 형상의 차체를 만들어서 얹은 유령차. 그 다음에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40대 먹은 여성 전유 작가는, 전유 조각가죠. 과연 인간이 싫어하는 이 해골, 인체의 해골하고 뼈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자동차에 접목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여인이 타고 다니는 그 벤, 다치 벤을 이 해골하고 인간의 뼈를 접목을 시킵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죠? 하나 예술품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은 역시 해골처럼 뻥 이렇게 뚫려 눈, 이 두 쪽의 윈도를 그렇게 만들고요. 뼈를, 인간의 갖가지 뼈를 조각을 해가지고 지붕에다가 옆에다 붙여가지고 전부 흰칠을 합니다. 이게 지나가면 그 동네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참 무고고 야단이 났다는 이런 참 이상한 전위작가적인 그 몬스터카. 뭐 별의별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니카라는 개념은 뭐냐면 좀 아기자기 재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발 자동차. 우리가 항상 신는 신발을 갖다가 자동차를 좀 만들어보자. 바퀴에 달고. 또 이제 이 모터보트를, 자동차를 가지고 모터보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로상에서는 모터보트 그대로 자동차로 달리고 바다에 들어가면 모터보트가 되고. 또 큰 그 유리 탱크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뒤에 트레일러 탱크, 이 탱크 스테인리스 탱크 길이가 한 7m, 8m 되는 탱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엔진을 놓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우주행 버스 해서 아주 기상한, 말하자면 로켓 모양의 이런 차, 또 강아지 모양의 차, 또 뭐 별의별 그 아기자기한 험상 긋지 않는 모양의 차를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퍼니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카는 유럽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자동차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자동차 겉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뭐 추상화로 유명한 피카소 있죠. 피카소처럼 그림을 하나 그려서 좀 예술적인 미술이죠. 이렇게 차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차 겉에다가 예술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유럽에서는 아트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카의 개념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 다른데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자동차 타는 것을 지내가지고 이 자동차를 좀 새롭게 나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게 바로 아트카 또는 그 몬스터카, 퍼니카입니다. 이 몬스터카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고 예술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자동차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재미있는 진기명기 자동차 계속해서 다른 장르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문화 이 탐방 시간에서는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위스에 내려서가지고 이 교통 분야에 취미가 있으신 분은 우선 좀 다른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처럼 다른 건 발견하실 겁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철도 대국입니다. 길이가 길어서 많아서 철도 대국이 아니라 철도 문화 선진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위스 하면 우선 요들송, 그 다음에 낭농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와서는 그 세계의 은행이 여기다 집결돼 은행 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부호들 또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스위스에 갔다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비밀이 절대 보장되는 스위스 은행이다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또 오는 것이 스위스입니다. 자, 이건 여담이고요. 스위스는 우선 한마디 더 말씀드려서 모든 교통이 철도 중심입니다. 또 이 지형이 산악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뭐 런던, 뉴욕처럼 평평한 땅이 많지 않아서 지하철은 그렇게 뚫지를 않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스위스의 주교통은 시내 교통에서는 주로 지상의 트램, 전차, 우리나라는 지금 전차가 없죠. 1969년까지만 해도 서울, 부산에 전차가 있었습니다만 이 전차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철로 됐죠. 스위스의 도시인 베른 또는 스위스 최대의 도시인 그 취리힌 가면 이 시내 교통 주역이 보통 이 트램, 전차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그 다음에 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 교통은
스위스하고 유럽을 연결해주는 국철이 또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산악열차 아마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스위스는 뭐 최고 높은 데가 융프라우라는 그 최고봉, 알프스의 최고봉 해발 3,400m 그러지 않습니까? 3,200m까지 그 급경사에 기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스위스의 기차의 가장 그 최초가 뭐냐면 이 산악 경사 48% 되는 급경사를 올라가는 세계 최고의 급경사에다가 가장 높은 융프라우까지 가는 기차, 그러니까 산악열차죠. 이 산악열차가 등장한 게 1873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산악열차가 아직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취리키 대도시인, 스위스 최대 도시인 취리키만 가도 전차 노선이 15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취리키의 구석구석의 명소는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되고, 또 이제 그 외에 버스가 있다면 트롤리 버스. 이게 이제 전차 비슷한 건데, 자동차지만은 공중의 전기줄에서 그 전원을 받아서 가는 전기버스죠. 이게 5개 노선. 근데 버스는 디젤 엔진 버스는 있습니다만은 취리키에서는 이 버스가 도심 진입을 못하게 합니다. 단지 이제 외곽에 순환을 하면서 전차를 연계시켜주는 그런 이렇게 해서 스위스에서는 이 산악열차 또는 등산열차가 유명한데, 또 스위스의 그 하나의 좀 그 명물은 뭐냐면 가서 관광에 또 하나의 묘미를 얻을 수 있는 게 기차 여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다리가 많고 터널이 많은 곳이 바로 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동서를 갖다 관통하는 상모리츠에서 알프스산 바로 밑인 그 스키의 도시 체르마트까지 270km의 기차 그 노선에 무려 다리가 170여 원, 터널이 90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가장 긴 터널은 뭐냐면 스위스에서 그 스위스 국내하고 반대 알프스산 반대편의 유럽을 이어주는 알프스 터널이 아마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하는데 이 터널이 또 명물입니다. 그 터널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길 거예요. 15km인데 스위스에서 이 터널을 가려면 자동차용 터널이 없습니다. 기차 터널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가용을 타고 그 스위스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를 또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자가용까지 태워가지고 가만히 자기 자가용에 앉아있으면 바로 반대편 그 뭐 이탈리아나 유럽 지역에 갈 수 있는 이런 터널. 이것도 참 명물입니다. 또 이 스위스에는 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만호 같은 취리키호 같은데 호수에도 그 전기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위스의 대중교통에 가장 그 믿을만한 게 정시 운행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스위스에서는 이 전기철도, 전기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냐면 바로 자연환경보호입니다. 그래서 취리키는 요새 가면 조금 그 매연이 있다고 그럽니다만 웬만한 스위스에 큰 도시는 없습니다. 취리키라고 그래도 제가 알기는 인구 한 7, 80만 정도 이런 도시, 이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자, 또 자주 여행 가신 분들은 스위스 가셔서 모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그 정기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통카드가 여러 종류 나오죠. 지방 서울에도 있습니다만은 스위스 가시면 스위스 패스라는 걸 하나 사시면 이 패스는 유럽과 연결하는 유럽 연결 국철 말고 국내의 국철서부터 산악열차, 시내 트램, 전차, 등산열차까지 모두 공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3일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는데 그 지역 시민들은 3개월짜리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할인도 되고 해서 이 패스바 하나 가지면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위스 교통에 또 마지막 하나 또 묘미가 있는 게 이 기차라는 것은
그 곳곳에 다 연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철도 부설비가 많이 드니까 버스 하나가 또 명물이 있습니다. 이게 시내 버스가 아니고 지방 버스인데 우편 버스라는 게 있어요. 노랑 버스를 아마 스위스 가시면 잘 발견하실 겁니다. 이 노랑 버스, 우편 버스는 사실은 80년대 초에부터 등장해가지고 스위스 각 마을마다 우편을 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버스인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관광 겸 우편 배달 버스로 등장해서 이 우편 버스로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인데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그 역사, 명승고적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처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친절합니다. 이런 우편 버스도 한번 타보신 것도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또 이 어떤 융프라우 가기 전에 융프라우역에 올라갈 때는 우리 한국 말로 또 이 주변의 안내 방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갔을 때 우선 내리면서 스위스 패스 하나 사시고 그리고 이제 각 도시에 가면 그 안내, 교통 안내가 있으니까 단순합니다. 전차 위주로 타시면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즐겨보시죠. 이 시간 자동차 명사 코너에서는 어느 나라 대통령님의 얽힌 자동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0대 이상이면 2차 대전 직후에 프랑스 대통령을 하셨던 그 유명한 샤를 두골 장군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대학 다닐 때는 이 콧대 센 친구를 갖다가 두골 코라고 했는데 그렇게 빗대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키도 크면서 코가 좀 높은 게 아주 그 특징이었습니다. 이 샤를 두골 대통령이 사실은 자동차를 굉장히 참 사랑했던, 특히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제 자동차 시트로엥, 이 시트로엥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 샤를 두골 대통령은 1912년에 그 프랑스 북부의 릴이라는 도시에서 한 군인의 집안에서 탄생해서 쭉 일생 동안 군인과 정치가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2차 대전 직전에는 프랑스의 그 기갑사단장을 했고 2차 대전이 활발한 무렵에는 국방부 차관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차 대전 때 침략한 독일군에게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맙니다. 여기에 못마땅한 샤를 두골 장군은 그 길로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민연합이라는 그 조직, 구국운동단체를 만들어서 연합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프랑스를 독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온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드디어 그의 노력이 결과를 가져왔던지 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5년 파리의 개선문을 걸어서 들어올 때 이 파리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비바 두골을 그렇게 외쳤던 그런 영웅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파리에 가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우선 내리면 샤를 두골 공항에 내리시죠. 바로 이 공항이 샤를 두골의 이름을 붙인 것도 그 프랑스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샤를 두골 대통령을 나폴레옹 이후 200년 만에 생긴 프랑스의 영웅이다 그랬습니다. 자, 2차 대전 후 1950년대 초에서부터 수상을 역입하면서 58년에 부려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이분에게는 철학이 있었어요. 우선 뭐든지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이라면 솔선수범을 하겠다. 그래서 직무 위에는 가정에서는 서민처럼 이웃과 얘기를 하면서 다 이렇게 시장도 다니면서 민심을 그렇게 수습하던 분입니다. 또 이분이 한 가지 또 크게 해결해서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1954년부터 62년까지
알제리아하고 프랑스하고 9년간의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알제리아는 이게 조금 말이 돌아갑니다만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54년 알제리아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것을 샤를 두골 대통령은 종식시키면서 알제리아를 독립시켜줍니다. 이런 거. 그러다가 66년입니다. 다시 대통령 재선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했을 때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낙선하는 것은 내가 국민 돌아보는 여력이 재주가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내가 대통령의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주는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지 않겠소. 참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높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샤를 두골 대통령이 왜 자동차에 어떻게 해서 인연을 갖게 됐냐면 이분이 30년대 기갑 사단장 할 때부터 시트로잉에서 개발해낸 36년에 개발해낸 그 유명한 앞구동 전륜구동 자동차 트락송 아방 이 차가 나오면서 그 기술을 찬양을 했습니다. 앞구동 차에 넓고 이 양반 또 키고 크고 몸집이 크니까 그리고 모든 기술이 시트롱에서 이어져 나오는 기술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역시 시트로잉을 이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트로잉이야말로 프랑스 예술의 걸작 중에 하나다라고 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가지고 하야할 때까지 이 시트로잉 차만 탔던 분입니다. 나중에 60년대 초반에 반정부 저격범으로부터 총을 맞았을 때 이 시트로잉이 그때 방탄차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다. 이런 사건 때문에 두골 장군은 두골 대통령은 시트로잉을 너무 사랑했었고 단지 이제 이분이 한 가지 이제 조금 후세에 와서 평가를 받는 게 46년 프랑스가 독일 점령군에서 해방되면서 독일 점령군 당시에 독일에게 자동차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의 유명한 르노 자동차를 46년에 국유화시켜버립니다. 그때는 참 르노 자동차의 경영자들이 참 섭섭했을 겁니다만은 후세에 와가지고 그때 국유화를 안 시켰으면 그 패전 후 아닙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르노가 오늘처럼 꿋꿋하게 나왔겠는가 하는 평도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결국 이 르노 자동차는 1990년에 민영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노와 두골 장군 그리고 시트로잉의 관계가 깊었습니다. 지금도 시트로잉 그러면 르노, 시트로잉 그러면 두골 장군을 잊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사들이 항상 자동차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기계 산업에 큰 관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악동이라는 아돌프 히틀러도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해서 독일의 자동차 오늘날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경제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골 장군과 시트로잉 하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얘기 잘 들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 희망찬 계획도 세우실 거고 참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해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한잔 하시는 것보다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서로 화해한 연말에 파티 좀 만드시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시면 어떻게 사고 안 나고 어떻게 안전운전할까 이렇게 머리도 짜보시고요. 또 희망찬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보람있게 더 멋있는 더 알찬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